12발자국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 역시 첫 번째 발자국 선택하는 동안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챕터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책의 뒷부분에는 흥미로운 실험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40대 여성들한테 샤넬백을 보여줬을 때 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인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 혹은 그렇지 않은 후보를 보여줬을 때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흥미로운 실험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들. 좋은 의사결정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후회 없고 실수하지 않으며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보상을 받는 선택이겠죠. 그런데 의사결정은 그 순간 그것이 좋은 결정이었는지 바로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10년 혹은 20년이 지난 후에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좋은 의사결정이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종종 사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는 가설이죠. 지난 100년 동안, 그러니까 20세기 내내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존 포노이만과 오스카어 모르겐슈테른이 제안한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사용했습니다. 게임 이론이란 상대방의 선택이 나의 이해득실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통해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고 화폐가 거래되는 과정을 설명해 왔지만 사실 인간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요. 나는 늘 합리적인 선택만 합니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충동구매를 실제로 얼마나 하는지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당신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주로 충동구매를 한다. 혹은 나는 충동구매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48%나 됩니다. 나는 계획적인 소비와 충동구매가 반반 정도 된다라고 대답한 23%까지 포함하면 계획에 따라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이 설문 결과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가장 애쓰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들이 선택하고 좋아할 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싼 값으로 품질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내 준비하지만 전 세계에 출시되는 신상품의 2%만이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성공을 거둡니다. 다시 말하면 98%가 실패인 거예요. 왜 실패할까요? 사람들은 합리적인 접근으로 예측이 안 되는 방식으로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실험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fMRI 안에 사람들을 눕혀놓고 제품 하나, 예를 들어 고디바 초콜릿을 4초간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콜릿이 얼마인지 가격을 4초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살지 말지, 네 혹은 아니요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결국 그 제품을 살지 말지를 그가 초콜릿을 보는 동안, 그리고 가격을 보는 동안에 뇌 영상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fMRI로 촬영한 뇌 사진을 보면 사겠다는 사람은 초콜릿을 본 순간 쾌락의 중추라고 불리는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그 후에 가격을 보여주면 이 가격에 살만한 물건인지를 계산하는 이성적인 뇌 영역이 활발히 활동합니다. 안 살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니 이 부분이 별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죠. 샤넬 가방을 40대 여성들에게 보여주면 이 부분이 난리가 납니다. 20대 남성들에게 포르쉐 스포츠카를 보여줘도 마찬가지고요. 왜 고민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들은 충동구매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3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산 다음에 10년 동안 가방을 안 사면 매해 30만 원짜리 가방을 10개 사는 것과 같은데 30만 원짜리 가방 10개를 사느니 이거 하나 사는 게 더 합리적이야 라고 하면서 사는 거죠. 혹은 내가 이걸 메고 동창회, 친구 모임, 부부 동반 송년회 등에 가면 체면이 설 테니 이 정도 투자는 필요해 라는 식으로 해석해서 적절한 이유를 굳이 찾거나요. 지난 석 달간의 자신의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면 대개 사야 할 것보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고 싶은 것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였을 테고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사양의 물건들을 샀을 겁니다. 아이폰 사용자들도 20%만이 자신의 이전 핸드폰에는 없던 이번 아이폰에만 있는 기능을 쓴다고 대답합니다. 80%는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운로드해서 앱을 깔았으나 지금은 카카오톡 외에는 거의 안 쓰는 굳이 아이폰의 새로운 기능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폰을 구입할까요? 그냥 아이폰을 쓰고 싶은 거죠. 아이폰의 그 느낌이 좋고 모양이 좋고 자꾸 들여다보고 싶고 아이폰 사용자 그룹 안에 끼고 싶고요. 인간의 뇌는 오늘날 자칫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기 딱 좋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약 3만 년 전에 원시적인 상황에서 생존과 짝짓기에 필요한 선택을 하기 적절한 정도로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전두엽이라고 불리는 고등 뇌 영역은 인간의 진화 과정 중에 가장 최근에 등장해서 발달했지요. 이른바 창조적인 폭발이 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3만 년 전의 사바나에서, 정글에서, 아마존에서 생활할 때 쓰던 그 뇌를 우리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데 현대사회는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내나 남편을 고를 때, 학교를 고를 때, 직업을 고를 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도 이 뇌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친구인가 적인가, 저 사람이 내 섹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같은 단순한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합리적이지 않은 건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도 원시 부족사회 때 유용했던 전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17대 대통령 선거 즈음에서 학생들과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fMRI 안에서 그들의 뇌를 찍은 거죠. 그리고 후보들의 공약을 보여주면서도 뇌를 찍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반 전에 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을 하면서 저희가 뭘 알게 됐냐 하면 한 달 반 전에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이명박의 선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명박 후보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뇌 중 긍정적인 영역이 난리가 납니다. 그 영역이 어디냐 하면 아까 설명한 쾌락의 중추 영역 같은 거예요. 그분들은 이명박 후보 사진만 봐도 엄청 좋으신가 봐요. 그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보상이 되는 거죠. 반면 정동영 후보의 사진을 보여줄 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부정적인 반응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더 놀라운 건 정동영 후보 지지자를 영상장치 안에 눕혀놓고 사진을 보여줄 때였어요. 이명박 후보 사진을 보여주면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크지만 정작 정동영 후보 사진을 보여줘도 별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은 정동영 후보가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너무 싫은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선거를 끌어가지 못하고 이명박 때 반이명박 구도인 선거를 치른 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상대편이 리더로 선택되지는 않아요. 대통령은 비전이나 미래를 꿈꾸게 하는 사람이어야지 다른 사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내 후보를 정하지는 않지요. 여기에도 뇌의 과학이 들려주는 삶의 성찰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너무 싫어서,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싫어서 그만두는 건 좋은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건 괜찮지만 지금 이게 싫으니까 그만두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대책도 없죠. 그 순간 너무 싫기 때문에 도망치듯 그만두지만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두는 순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전략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무직 상태이거나 학교도 안 다녀서 빨리 뭔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앞에서 본 마시멜로 챌린지의 인센티브 실험처럼 시야가 좁아지고 취직 자체가 중요해져 버려 꿈꾸던 무언가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터널 비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의 자리가 싫다면 뭘 꿈꿔야 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보여주잖아요. 정동영 후보의 공약을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라고 보여줘도 이명박 지지자들은 모두 좋다고 대답해요. 뇌의 쾌락의 중추가 난리가 납니다. 정동영 후보의 공약인지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지가 중요하지 공약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영 논리를 만드는 뇌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의 친구냐 적이냐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사람의 눈을 부릅뜨고 뭔가 더 공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고 이 사람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기 때문에 왠지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이고 저 사람은 친구인 거예요. 우리 뇌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동성이면 이 사람이 나의 친구냐 적이냐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냐 적대적인 사람이냐를 이성이면 나의 메이팅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순식간에 내립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순식간에 싹 스치고 지나가죠. 그리고 그 관점에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요. 널리 알려진 행동실험 중에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 상황을 꾸며 진행했던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에 지원한 남성들에게 면접관 역할을 맡게 하고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며 한 그룹의 면접관들에게는 휴게실에서 차를 대접하면서 TV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어요. 다른 그룹의 면접관들에게는 성적인 장면이 들어있는 광고를 보여주고요. 그랬더니 두 그룹의 면접관들이 뽑은 직원들의 외모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본 그룹은 굉장히 냉정하게 뽑았는데 성적인 장면이 있는 광고를 본 면접관들은 외모가 출중한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더라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왜 그 사람을 뽑았는지 이유를 기술하라고 하면 아무도 외모 때문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이 사람은 더 신뢰가 간다. 왠지 아버지가 엄했을 것 같다는 등 엉뚱한 이유를 대서 어떤 방식으로든 예쁘고 멋진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우리 뇌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체감 표지라는 걸 이용합니다. 빠른 판단을 위해 뇌가 사용하는 일종의 즐겨찾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